안녕하세요. 자, 지구부셔 1강입니다. 지구부셔는 지구과학 1을 총 3개의 강의로 딱 핵심 개념만 뽑아가지고 좀 빠르게 정리하는 요약 강좌이고요. 어떤 학생들을 위한 거냐면 수능을 앞두고 있는, 지금 이제 수능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꼭 수능이 아니더라도 모의고사를 앞두거나 지필고사를 앞두고 있는, 이렇게 시험을 앞두고 있을 때 좀 개념을 빠르게 여러 번 반복해가지고 복습하고 싶다 할 때 사실 이거 혼자 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요 영상을 요거 3강밖에 안 되니까 좀 반복하면서 보라라는 의도로 만든 강의이고요. 요거 교환을 따로 선생님이 블로그에 올려놨어요. 블로그 링크를 영상 아래 첨부해 놨으니까 그거 클릭해가지고 교환 다운받아서 준비해 두시면 되고요. 선생님이 이제 준비되었다고 생각하고 1강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나왔던 건 판구조론이 정립되는 과정이었죠. 판구조론이란 게 정립되기까지의 베게너의 대륙이동설부터 시작해서 여러 학설들이 등장을 했고요. 자, 베게너 대륙이동설부터 같이 볼게요. 베게너의 대륙이동설은 중요한 내용이, 베게너가 대륙이동설을 이제 주장을 할 때 내세웠던 증거들이 중요합니다. 자, 오른쪽 지도 밑에 1번부터 4번까지 적어놨어요. 자, 첫 번째는 해안선의 모양이 일치한다라는 거. 여기 보면 이 남아메리카와 아프리카의 해안선 퍼즐처럼 일치하죠. 자, 그리고 두 번째가 지질 구조가 연속적이다라는 거. 여기 북아메리카에 있는 산맥과 그리고 요 유럽 쪽에 있는 산맥에서 나타나는 지질 구조가 딱 맞춰보니까 연속적이었어요. 과거에 두 산맥이 붙어 있다, 떨어진 거다라는 증거가 되겠죠. 자, 세 번째는 이제 화석의 분포인데요. 여러 화석의 분포에서 여러 화석이 나올 수 있지만 제일 유명한 거 메소사우루스 있습니다. 자, 메소사우루스의 화석이 여기에서도 발견되고 여기에서도 발견돼요. 과거 두 대륙 붙어 있다라는 증거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빙하 흔적이 있어요. 빙하라는 게 지금 남극 대륙에 현재도 있죠. 그런데 남극 대륙 말고도 현재는 빙하가 없는데 과거에 빙하가 있던 흔적이 발견되는 장소들이 있었죠. 자, 여기에 빙하가 지금 현재 있습니다. 근데 여기도 과거에 빙하가 있던 흔적이 발견이 되고, 그리고 그 빙하의 어떤 방향성이 이 남극 대륙에 얘네가 다 붙어 있다가 떨어진 방향으로 발견이 되죠. 그래서 이것도 증거였었어요. 자, 이렇게 베게너가 내세웠던 증거들 4가지 중요하고요. 근데 이렇게 증거를 내세웠지만 인정받지 못했던 거는 무거운 대륙이 왜 이동하는지 원동력을 설명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원동력을 누가 설명합니까? 홈스가 설명을 하죠. 자, 홈스가 멘틀 대류설을 들고 나오고요. 홈스의 멘틀 대류설이란 거 가운데에 있는 그림에다가 그려볼게요. 홈스가 주장했던 건 이런 거죠. 우리가 멘틀 아래와 위, 멘틀 상하부에 온도의 차이가 있고요. 그 온도 차이 때문에 멘틀에서 열 대류가 생기고요. 열 대류가 일어나다 보니까 멘틀 대류가 상승하는 부분이 있고 하강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그림을 그려보면 멘틀 대류가 상승하는 부분, 여기 우리 뭐라고 합니까? 이런 데가 바로 해령이 생기는 거죠. 여기서 새로운 바다가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멘틀 대류가 하강하는 부분, 요런 데 우리 뭐가 생겨요? 이런 데 우리 해구가 생기는 거예요. 여기서 기존에 있던 지각들이 소멸되는 장소고요. 요런 거를 이제 홈스가 말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헤스와 디치 해저 확장설이 등장하는데, 그 헤스와 디치 해저 확장설의 배경이 되는 게 바로 음양측신법이었어요. 음양측신법이라는 건 해저의 지형을 알아내기 위한 탐사 기술이죠. 그래서 확대해서 그려보면 요렇게 어떤 수면이 있고 여기 이제 탐사선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 이제 해저가 있을 때 탐사선에서 음파를 해저에 보내고 그 음파가 해저에 부딪혀서 다시 반사되어 되돌아올 때까지 시간을 측정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 수심 D라고 둘게요. 요거 구해낼 수 있거든요. 자, 수심 D는 음파의 속도 V, 우리 이미 알고 있는 값, 그리고 걸린 시간 T, 우리가 측정하면 되는 값, 요 VT를 2로 나누면 돼요. 왕복하는데 걸린 시간이니까. 자, 요렇게 해가지고 수심을 구할 수 있고, 요거 이제 탐사선의 위치를 옮겨가면서 여러 지역의 수심을 알아낼 수 있고요. 그를 바탕으로 해저의 지형을 그릴 수 있는 거죠. 어디는 깊고 어디는 얕더라. 그럼 이제 뭔가 지형이 그려지겠죠. 그를 통해서 갑자기 훅 얕아지는 곳,
해령을 발견을 했고요. 갑자기 훅 깊어지는 곳 해구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알아낸 해저 지형을 바탕으로 헤스와 디츠가 해저 확장설을 이제 내세우게 되죠. 자, 해저 확장설에서도 중요한 거는 해저 확장설을 뒷받침하는 증거였어요. 자, 증거들 볼게요. 자, 아래쪽에 적어놨습니다. 자, 해저 확장설을 뒷받침하는 증거 볼게요. 자, 일단 해저 확장설 뒷받침하는 증거는 해령을 보시면 이 해령으로부터 거리가 멀어짐으로써 증가하는 값들이 있죠. 왜냐하면 해령에서 새로운 판이 태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해령에서 멀어질수록 해양 지각의 나이가 증가하겠죠. 나이가 점점점 많아지게 되고요. 그리고 해령에서 멀어질수록 여기 지금 이 수면 아래서 뭔가 퇴적물들이 차곡차곡 쌓일 텐데 해령에서 멀어질수록 퇴적이 일어난 기간도 더 길게 되는 거니까 퇴적물의 두께가 증가하게 되겠죠. 그래서 퇴적물의 두께가 증가해요. 퇴적물 두께가 증가한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해령을 축으로 해가지고 고지작의 줄무늬가 대칭적이죠. 정자긋기, 역자긋기, 정자긋기, 역자긋기 막 피아노 건반처럼 나오는 거 있잖아요. 바코드처럼 나오는 거. 그거 역시 해령에서 새로운 지각이 만들어진다라는 증거가 되겠죠. 그래서 고지작의 줄무늬가 해령을 축으로 대칭이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를 보면 해령에 수직하게 뭐가 나타난대요? 맞아요. 해령을 우리가 하늘 위에서 봤을 때 자세히 보면 그 해령들이 뭔가 이렇게 쫙쫙 갈라져 있거든요. 뚝뚝 끊겨져 있어요. 이런 거지. 해령 끊겨져 있어요. 해령에서 뭔가 이제 이렇게 확장이 되는 이런 방향이라면 여러분 보세요. 여기 이런 부분에서 이 부분을 기준으로 위쪽과 아래쪽에서 판이 이제 반대 방향으로 스쳐 지나가는 보존형 경계, 그러니까 변환단층이 발견이 되죠. 요것도 역시 증거가 됐습니다. 그래서 해령에 수직하게 나타나는 변환단층. 자, 네 번째는 뭐의 발견? 이것도 너무 중요한 거. 자, 우리가 또 여기 단면 그림을 봤을 때요. 여러분 이거 다른 색으로 해볼게요. 무슨 색으로 하지? 파란색. 자, 여기 해구를 기준으로 해구에서 멀어질수록 진원의 깊이가 깊어집니다. 그러니까 진원이란 건 여기 요거 우리 뭐라고 해? 섭입대 또는 베니오프대라고 하죠. 여기에 진원이 발생하는데 진원이 이런 식으로 해구에서 멀어질수록 여기 즉 판의 경계에서 멀어질수록 깊이가 증가하게 되겠죠. 이를 통해 우리가 섭입대, 다른 말로 뭐 베니오프대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베니오프대의 발견 역시 해저 확장설의 증거입니다. 적어볼까요? 빈칸에 베니오프대의 발견. 그래서 우리 해저 확장설의 증거 4가지. 요거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일단 큰 내용 하나가 끝났고요. 이제 우리가 오른쪽에 보이는 대륙 분포의 변화 얘기를 해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뭐 백앤어도 옛날에도 대륙이 뭐 이동했다. 뭐 왜 이동했는지 증거도 제시를 했지만 그 이후에 좀 더 과학적으로 대륙이 이동한 증거, 정확히는 대륙이 이동한 어떤 경로를 우리가 추정할 수 있어요. 몇 억 년 전에는 여기 있었는데 몇 억 년 전에는 여기 있었고 이런 경로들을 추정할 수 있는데 그게 바로 지구의 자기장을 이용하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어려워하는 거. 자, 볼게요. 지구 자기장 내용. 조금 더 여기 확대해가지고 선생님 얼굴 가리지 않게. 이렇게 해가지고 보겠습니다. 자, 보면 지구가 있고요. 자, 우리 지구에는 2개의 북극이 있어요. 지구 자전축과 만나는 지리상의 북극이 있고요. 지구 내부에 막대 자석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 막대 자석을 잇는 축과 만나는 지자기 북극이 있습니다. 얘네 2개 많이 떨어진 건 아니지만 분명히 구분은 돼요. 자, 그때 우리가 지구의 자기장은 어떻게 화살표로 표현을 하느냐. 자석의 N극에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럼 지금 N극이 어느 쪽에 있냐면 남쪽에 있거든요. 남쪽에서 나와요. 그리고 자석의 S극이 지금 북쪽에 있거든요. 북극 쪽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그려집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지. 나와가지고 이런 식으로 좀 못 그린다. 이렇게 들어가는 방향. 이해됐어요? 이렇게 지구 자기장이 알죠? 막 이런 식으로 그려져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지구 자기장을 총 3개의 위치에서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먼저
여러분 이 막대자석과 수직하게 요렇게 빨간 선 그으면 요걸 우리가 자기적도라고 하거든요. 이 자기적도에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수평면이 지표가 요렇게 그려지겠죠. 이렇게 서 있는 거잖아. 그치?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같은 북반구 중위도, 그리고 이제 북극, 정확히는 자북극, 요렇게 세 개를 그려볼 겁니다. 자, 요 그림을 보시면 돼요. 선생님 얼굴 가리면 안 돼. 요렇게. 자, 여러분, 여기 보면, 안 돼. 다시 확대해가지고, 이렇게 해놓고, 제일 왼쪽이 자기 적도가 되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가 북반구 중위도예요. 이렇게 좀 비스듬하게 아래쪽으로 내리꽂힐 때, 우리나라가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자북극이에요. 그때 자기 력선이 이런 식으로 그려지고요. 일단 요거 그려놓고 요 아래 동그라미 1번, 2번 하고 나서 다시 위쪽 그림을 볼게요. 얼굴 가리면 안 되니까 다시 축소해가지고 볼게요. 자, 먼저 동그라미 1번. 우리 진북과 자북이 이루는 각도 뭐라고 합니까? 요거를 바로 평각이라고 해요. 선생님, 진북이 뭐예요? 지리상의 북극 가리키는 방향 진북이라고 하고요. 자북이 지자기 북극을 가리키는 방향을 자북이라고 합니다. 자, 동그라미 2번에 자침, 그 나침반의 자침이 또는 뭐 자기력선이 수평 면과 이루는 각도, 요 뭐라고 합니까? 요걸 우리가 복각이라고 해요. 복각. 근데 여러분, 이 평각과 복각 모두 우리 지구 자기장과 관련된 어떤 정보죠. 그런데 어떤 광물이 암석이 만들어질 때요. 특정한 광물은 그 광물이 만들어질 당시의 지구 자기장 정보, 이를테면 뭐 평각과 복각 같은 그런 정보가 그 광물 속에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광물을 나중에 뭐 현재 발견해서 보면 그 광물 속에는 그 광물 나이가 뭐 3억 살이에요. 그러면 3억 년 전에 지구 자기장 정보가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 가셨죠?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가 지금은 뭐 북위 38도 정도 위도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계속해서 북위 38도에 있던 건 아니거든요. 이동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는 여러 나이대의 암석 속에 그 암석에 기록된 자기장 정보를 해석을 하면 우리나라 과거에 어떤 위치에 있었는지 우리가 추정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평각 정보를 얻어낼 수도 있고 복각 정보를 얻어낼 수도 있겠죠. 자, 먼저 평각부터. 암석의 나이와 그 암석 속에 기록된 고지작이 평각을 측정하면 우리는 자북극의 위치, 정확히는 지리상의 북극으로부터 자북극이 얼만큼 떨어져 있었는지를 알 수 있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동그라미 2번이에요. 암석의 나이와 고지작이 이번에 복각을 알게 된다면 그 암석이 만들어질 당시에 뭐를 알 수 있다? 뭐를 알 수 있어요? 맞아요. 위도를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그림 보면 이제 이해가요. 요 세 위치에서 복각 여러분 불러주세요. 자기적도에서 복각은 0도고요. 북반구 중위도에서의 복각은 요 각도가 세타라면 아래로 내려 꽂힐 때가 플러스죠. 플러스 세타. 자, 자북극에서의 복각이 플러스 90도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복각의 크기는 사실 위도랑 1대1로 대응이 된다. 그러면 우리는 복각을 하면 과거에 그 대륙이 어느 위도에 있었는지 알아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됐죠? 그리고 여러분 요거 볼게요. 가끔 문제에서 뭐 복각의 크기를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복각의 크기가 뭐 감소했다, 증가했다 이런 식으로 우리 복각의 크기를 알고 싶으면 뭐를 보면 되는 거냐? 기억하세요. 복각의 크기는 자북극과의 거리가 결정합니다. 자북극과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복각이 큰 거예요. 자북극에서는 자북극과의 거리가 0이지. 그러니까 복각이 플러스 90도를 제일 큰 거고 자기적도는 자북극과 거리 제일 멀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얘네 복각의 크기가 제일 작은 0도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됐죠? 더 중요한 건 뭐냐? 사실 더 중요한 건 요 지구의 자기장, 즉 고지자기 또는 뭐 잔류자기를 이용해가지고 어떤 사례를 해석하는 거죠. 요거들. 자, 보시면 우리에게 이제 너무 익숙한 거예요. 먼저 그 왼쪽 위에 지금 하고 있는데 왼쪽 위에 있는 요 그림 유럽과 북아메리카 대륙에서 고지작이 극의 위치를 추정을 한 거죠. 5라고 적혀 있는 거 5억 년 전, 4는 4억 년 전, 3억 년 전, 2억 년 전, 1억 년 전에 고지작이 극의 위치고요. 지금 북아메리카가 실선이고 이 유라시아 여기 뭐 유럽이라고 할게요. 유럽.
유럽이 점선이에요. 근데 얘네들의 경로가 지금 일치하지 않습니다. 말이 안 돼요. 왜냐면 자북국의 위치는 과거에 뭐 지금이랑은 다를 수는 있지만 자북국이 두 개일 수는 없거든요. 한 시기의 자북국은 한 개인 거예요. 그래서 요 두 개의 경로를 우리 일치시켜야 되고요. 그럼 북아메리카 실선을 점선과 일치시켜 본다 하면 북아메리카도 요렇게 가야 되겠죠. 즉 5억 년 전에 북아메리카와 유럽은 붙어 있었다. 그러니까 요 사이 바다 요게 뭐예요? 요게 대서양이잖아요. 대서양이 원래는 거의 없다시피 좁았는데 점점점 얘네가 사이 간격 벌어지면서 대서양이 만들어진 거다. 요렇게도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선생님 더 나아가서 이것도 볼게요. 그래서 경로를 일치를 했어. 근데 보니까 우리 보면 이 북아메리카 대륙과 자북국가의 거리를 볼게요. 현재는 자북국가의 거리가 아이고 배터리가 없네. 되는 데까지 찍어볼게요. 자, 이렇게 가까운데 1억 년 전에는 요렇게, 2억 년 전에는 요렇게, 3억 년 전에는 요렇게 됐어요. 근데 우리가 요 자북국의 위치가 사실 변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여러분, 요 대륙이 뭔가 남북 방향으로 이동했다는 거죠. 위도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어떻게 달라졌냐면 여기 볼게요. 자, 자북국은 여기에 고정이야. 여기에 계속 5억 년 전부터 고정인데 북아메리카와 자북국 사이의 거리가 달라졌어. 원래 5억 년 전에 이만큼 멀었는데 점점점 가까워졌어. 무슨 뜻입니까? 북아메리카 대륙이 점점점 자북국과 가까운 고위도 쪽으로 이동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거랑 비슷한 게 오른쪽에 있는 거. 요게 바로 이제 인도에 관한 내용인데요. 자, 일단 요 그래프는 복각과 위도 사이의 관계가 1대1 대응된다. 거의 비례한다라는 관계를 보여주는 그래프고요. 자, 오른쪽에 있는 요 표가 이제 인도가 과거에부터 현재까지 어떻게 복각이 변했는지. 지금 7,100만 년 전에 복각은 마이너스 49도래. 여러분 마이너스 49도면 어디야? 마이너스 49도면 뭐 요 정도 남반구에 있었어요. 인도 지금 북반구인데 과거에는 남반구에 있었다. 계속해서 추정을 해보면 그 다음에 이제 마이너스 21도면 뭐 대략 요 위치, 그리고 6도면 대략 요 위치. 그러니까 인도가 점점점 이렇게 된 거지. 인도 그려볼게요. 여기에 이제 적도면 인도가 원래 남반구에 있었는데 점점 적도 거쳐가지고 지금 북반구로 올라오게 됐다. 그러면서 인도가 유라시아 대륙과 쿵 충돌했을 때 그때 여기 뭐가 히말라야 산맥이 만들어진 거다. 자, 질문. 히말라야 산맥은 어느 시대에 만들어졌을까? 이제 알아야죠. 여러분 히말라야 산맥은 그래서 신생대에 만들어졌습니다. 요거 중요합니다. 되셨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뭐 고지자기를 해석해가지고 과거의 대륙들이 어떻게 이동했는지 경로를 추정을 했고요. 그걸 바탕으로 대륙의 이동과 분포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됐는지를 그린 거예요. 그려가지고 여기 지금 가운데에 있는 그림 보세요. 자, 고생대초고요, 중생대초고요, 신생대초예요. 보시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대륙들이 계속 이동해 왔기 때문에 대륙이 막 붙어가지고 한 덩어리 초대륙을 만들 때도 있었고, 그 초대륙을 만들었다가 다시 분리 이동되고 다시 초대륙 만들고 다시 분리 이동되고 요 과정을 반복해왔고 앞으로도 반복할 것이다 라는 게 핵심이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우리 고생대 말에 만들어진 초대륙 이름은 알아둬야 되거든요. 자, 고생대 말에 만들어져 가지고 중생대 초까지 유지되었던 그 초대륙의 이름이 바로 판게아죠. 자, 여기 나 그림 보면 있네. 요게 바로 판게아거든요. 판게아. 요때 판게아가 만들어졌고, 판게아에서 우리 요거 한번 볼게요. 여러분, 판게아가 만들어질 당시에 지금 여기서 북아메리카 쪽에 에팔레치아 산맥, 그 다음에 유럽 쪽에 칼레도니아 산맥, 이런 산맥들이 판게 만들어질 때 이 대륙들이 쾅 하고 충돌할 때 만들어진 산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런 거 좀 디테일하게 알아두셔야 되고요. 자, 이렇게 판게아가 만들어지고 이제 중생대에 다시 분리 이동돼가지고 달을 보면 신생대, 이때는 이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지도에 점점점 가까워지려고 이동하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신생대에 한 번 더 이때 우리 히말라야 산맥이 만들어졌다는 거 보시면 이게 이제 인도잖아요. 점점 얘가 올라와서 언젠가 부딪히게 되겠죠. 신생대 중에. 그래서 우리가 요렇게 대륙의 이동과 분포까지 봤어요. 되셨죠? 자, 요렇게 또 크게 한 단락이 끝났고 이제 아래로 내려가가지고 마그마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마그마 얘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여기 판을 이동시키는 힘이라고 먼저 나오죠. 여러분, 우리가 판은 왜 이동해요?
멘틀이 대류하기 때문에. 근데 사실 멘틀 대류 외에도 판 자체적인 힘도 있었죠. 이런 판 자체적인 힘이 지금 이 그림에서 파란색 화살표거든요. 자, 파란색 화살표가 지금 해령 근처에 있습니다. 자, 해령 근처에 있는 건 무슨 힘일까? 바로 해령에서 밀어내는 힘이에요. 밀어내는 힘. 요거를 선생님이 쓸게요. 해령 근처에서 밀어내는 힘입니다. 보면 이제 해령 쪽이 조금 솟아 올라와 있죠. 그래서 해령에서 멀어질수록 점점점 어떻게 돼요? 약간 경사가 져 있습니다. 그래서 중력에 의해서 뭔가 밀어내는 힘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파란 화살표가 여기도 있어요. 자, 요건 무슨 힘일까? 여러분 여기 지금 판이 섭입하는 섭입형 경계잖아요. 자, 여기에서 섭입한 판들이 모여요. 상부 멘틀과 하부 멘틀의 어떤 경계에서 모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쌓이다 보면 얘가 이제 무거우니까 이 위쪽에 있는 걸 잡아 당기겠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섭입대에서 잡아 당기는 힘이에요. 잡아 당기는 힘. 그래서 우리가 밀어내는 힘과 잡아당기는 힘이 있다. 이런 거 알아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플룸 구조론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판 구조론으로는 판 경계에서의 지각 변동은 잘 설명을 할 수 있지만 판 내부에서의 지각 변동, 그러니까 판 내부에서의 화산 활동은 잘 설명이 안 되거든요. 뭐 예를 들면 태평양판 내부, 하와이 같은 곳에서도 화산 활동이 일어나는데 그거는 판 구조론으로 설명이 안 돼요. 그래서 그런 걸 설명하기 위해 만든 게 바로 플룸 구조론이죠. 자, 플룸 구조론이라는 건 일단 플룸이란 건 멘틀 상부에 한정돼서가 아니고 멘틀 전체, 그러니까 외핵과 멘틀의 경계부터 멘틀과 지각의 경계까지 멘틀 전체에 거쳐가지고 이동하는 흐름을 우리 플룸이라고 하거든요. 자, 플룸은 이렇게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여기 보면 아까 섭입된 판들이 여기서 모인다고 했잖아요. 얘가 모이다 보면 어느 한계에 도달하게 되고 어느 한계에 도달하게 되면 얘가 그거보다 더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거. 이게 바로 하강하는 플룸인 거예요. 근데 얘가 이제 하강을 해서 멘틀과 외액의 경계까지 도달해요. 그러면 어떤 교란 현상을 일으키면서 또 어딘가에서는 상승하는 흐름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두 종류의 플룸이 등장을 하죠. 자, 여러분 우리가 하강하는 플룸은 차가운 플룸일까요? 따뜻한 뜨거운 플룸일까요? 하강한다라는 거는 차가워가지고 식어서 차가워, 그래서 밀도가 커가지고 하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차가운 플룸이라고 해요. 차가운 플룸, 밀도가 커요. 그래서 하강하는 플룸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밀도가 작아요. 뜨거워가지고. 그래서 결국 상승하는 플룸, 요걸 우리가 뜨거운 플룸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플룸 구조론에서 여러분 참고서에 있는 그림 보면 뭐 어디에 뜨거운 플룸이 있고 어디 밑에 차가운 플룸이 있고 요런 그림 생각이 나시죠? 근데 우리가 그 위치에 그렇게 뭐 상승하는 또는 뭐 하강하는 플룸이 있다는 거 어떻게 알았을까? 지구 내부를 다 우리가 갈라본 것도 아니고. 그거 알아낸 게 바로 내부에서 지진파가 이동하는 속도를 통해서 알아낸 거거든요. 자, 우리가 지진파 속도를 통해서는 그 내부, 그러니까 지구 내부의 온도를 또 추정할 수가 있고요. 지구 내부의 온도를 통해서 얘가 이제 차가운 플룸인지 뜨거운 플룸인지를 알아낸 겁니다. 그래서 우리 차가운 플룸에서는 지진파의 속도가 좀 빠른 편이고요. 뜨거운 플룸에서는 지진파의 속도가 느린 편이다. 이런 것도 자료 해석할 때 필요하니까 알아두셔야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뜨거운 플룸에서 플룸이, 그러니까 멘틀 물질이 이렇게 상승하다 보면 뜨거운 플룸에서 이제 화산 활동이 일어나게 되고요. 그 화산 활동이 일어날 때 그곳을 우리가 열점이라 부르죠. 마그마가 나오는 곳이. 그래서 열점이 등장합니다. 열점은 뜨거운 플룸이 상승해서 마그마가 만들어지는 곳이고요. 판이 이동해도 열점은 고정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열점이란 건 판보다 아래쪽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뭐 요런 그림 있잖아. 여기 대략 그려볼까요? 여러분 요거에 지금 태평양이에요. 여기 하와이입니다. 하와이 밑에 지금 요건 판이고 그 판보다 아래쪽에 이렇게 열점이 있어요. 근데 열점은 판 아래 고정되어 있는데 그 위에 있는 판이 이동해요. 뭐 예를 들면 판이 이렇게 이동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와이 근처에는 섬이 여러 개야. 요 섬들은 뭐야? 과거에 이 열점 바로 위에 있던 위에 있어가지고 만들어졌던 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얘가 판이 이동한 방향이고 판이 이동한 방향으로 갈수록 이 섬들의 나이가 많아진다. 뭐 이런 자료도 해석할 수 있어야 됐던 거죠.
되셨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마그마 종류 얘기를 해볼게요. 자, 위로 올라가가지고 마그마 종류. 자, 마그마는 현안유, 현무암질, 안산암질, 유문암질 마그마가 있고요. SiO2, 이산화규소 함량을 기준으로 나눕니다. 자, 볼게요. 여러분, 이산화규소 함량이 적어요. 52%보다 적으면 현무암질 마그마고요. 이산화규소 함량이 많아요. 63%보다 많으면 유문암질 마그마예요. 자, 그리고 우리는 중간에 안산암질 마그마는 뭐 중간 정도의 양이고 이 양 끝에 있는 현무암질과 유문암질 마그마 성질을 비교를 할 겁니다. 자, 먼저 온도. 당연히 마그마니까 뜨겁겠지. 그렇지만 누가 더 뜨겁다 이런 건 있거든요. 현무암질 마그마가 더 온도가 높아요. 자, 그 다음에 자, 우리는 온도가 높다라는 건 바글바글 끓고 있다. 끓고 있는 뭐 국 같은 거 생각하면 되거든요. 온도가 높으면 끓고 있으니까 줄줄 흐릅니다. 점성이 작고요. 유동성이 커요. 점성 작고 유동성이 커요. 자, 온도가 낮으면 얘는 좀 식은 국이에요. 뭐 식은 스프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식은 카레 같은 거 꾸덕꾸덕 하겠죠. 그렇다 보니까 얘는 현무암질에 비해 점성 크고 유동성이 작다. 그래서 이 마그마가 아니면 뭐 이 용암이 분출돼서 만들어지는 화산체의 경사는 현무암질 마그마는 줄줄 흐르니까 완만하게 순상화산 만들어지고 유문암질 마그마는 경사 급하게 종 모양의 화산이 만들어진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이 마그마가 굳을 거예요. 여러분, 마그마가 굳어서 만들어진 암석을 우리는 화성암이라고 하죠. 근데 그 화성암은 마그마가 지표에서 굳냐, 지하에서 굳냐에 따라 또 나눌 수가 있고요. 마그마가 지표 부근에서 빠르게 굳으면 화산암이고요. 마그마가 지하에서 천천히 굳으면 깊은 곳, 심성암입니다. 자, 화산암 같은 경우는 빠르게 굳어가지고 입자 크기 키울 시간이 부족했기 때문에 세립질이고요. 심성암 같은 경우는 천천히 굳으면서 입자 크기 좀 키웠거든요. 입자 크기 큰 조립질입니다. 이런 차이점이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굳힐 거예요. 현무암질 마그마, SiO2 함량이 52%보다 낮은 애가 지표 부근에서 굳을 수 있고 지하에서 굳을 수도 있겠죠. 그에 따라 지표에서 굳으면 현무암, 지하에서 굳으면 반려암이에요. 이 표 어떻게 보는지 이해가셨죠? 뭐 이번에는 유문암질 마그마, SiO2 함량이 63% 이상인 마그마가 지표에서 굳으면 유문암, 지하에서 굳으면 화강암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유문암과 화강암은 성질, 그러니까 어떤 성분은 똑같은데 얘네가 만들어진 위치가 차이가 난다. 이런 뜻인 거죠. 되셨죠? 그래서 우리가 화산암에서 현안유, 현무야 안녕, 유자차 먹을래? 그 다음에 반섬화, 요건 아지연 선생님이 암기법을 못 만들었어요. 반섬화, 요렇게 해서 화성암 이름을 일단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또 더불어가지고 이번엔 요 얘기를 좀 해볼게요. 자, 우리나라 얘기를 해볼게요. 우리나라 한반도 얘기. 자, 우리나라에서 여러분 화산암은요, 주로 대체로 신생대에 만들어졌고요. 대표적으로 신생대에 만들어진 화산암 뭐가 있냐면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섬? 맞아, 제주도. 제주도. 그 다음에 뭐는 우리 땅? 독도는 우리 땅. 우리 땅. 독도. 독도랑 세트. 울릉도. 독도는 몇 퍼센트 우리 땅? 100% 우리 땅. 백두산. 근데 일본이 자기네 땅이라니까 우리 마음이 한탄스러워요. 한탄강. 요런 것들이 이제 신생대의 화산암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화산암은 어떤 전리? 주상전리 생길 수 있다라는 거. 주상전리. 자, 그 다음에 이제 심성암. 우리나라의 심성암은 물론 예외도 있겠지만 대체로 중생대에 만들어졌고요. 대표적인 예는 북불설. 북불설. 북한산 북한에 있나요? 아니요. 서울에 있어요. 북한산, 불암산, 불암, 설악산. 요런 애들이 우리나라 중생대의 심성암이고 얘는 이제 어떤 전리? 판상전리가 발견이 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사실 이거는 아까도 말했지만 대체로 그런 거예요. 물론 예외 있겠죠. 뭐 제주도에 화산암만 있는 건 아니고 뭐 다른 암석도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대체로 요렇다라고 큰 틀을 알아두시면 됩니다. 되셨죠? 자, 이렇게 우리 마그마의 종류를 봤는데 사실 마그마에서 더 중요한 건 요거지. 마그마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자, 마그마 생성 원리 얘기를 좀 해볼게요.
자, 질문을 해볼게요. 여러분, 마그마라는 건 지하에 있는 물질, 즉 돌멩이가 녹은 게 마그마거든요. 그 마그마가 만들어지려면 지하 물질의 용융점, 그러니까 지하 물질이 녹는 온도인 지하 물질의 용융점이랑 지하의 온도 중에 누가 더 높아야 될까요? 맞아요. 지하의 온도가 높아야 돼요. 지하의 온도인 지온이 지하 물질의 용융점보다 높아야지 지하 물질이 녹아가지고 마그마가 되는 거거든요. 일단 요거 기본 틀로 알고 있어야 되고, 그러면서 이제 용융곡선이 등장하죠. 선생님이 여기서 용융곡선을 그리지는 않을게요. 근데 여러분, 용융곡선 우리 생각을 해보면 거기에서 마그마가 뭐 화강암 같은 경우는 자연스럽게 어느 특정 깊이 보다 깊은 곳에서 만들어질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서는 어떤 특정한 현상, 특정한 어떤 변화가 일어나야 되거든요. 그게 첫 번째, 온도가 높아진다 라든가 원래 지하의 온도보다, 아니면 압력이 감소한다, 또는 물이 첨가된다. 이렇게 세 가지 케이스가 있었잖아요. 요 세 가지 케이스를 이제 왼쪽 아래에 있는 요 경계에 다시 한번 그려볼 거예요. 자, 요 그림 너무 중요한 거야. 이렇게 요 판의 경계 단면 그림에서 사실 물어볼 수 있는 게 너무 많거든요. 뭐 판의 경계에 관한 걸 떠나가지고 방금 여기에 적었던 판을 이동시키는 힘도 그렇고, 선생님이 이제부터 설명할 마그마의 종류도 그렇고요. 자, 보겠습니다. 일단 여러분, 무슨 색으로 해야 되지? 빨간색으로 해보자. 자, 여기부터 보자. 여기는 지금 해령이잖아. 여기 해령. 해령에서는 지하의 물질이 상승하는 부분이에요. 지하의 물질이 상승한다는 건 좀 얕은 깊이로 간다, 즉 압력이 감소한다는 거죠. 여기 압력 P라고 쓸게요. 압력 감소에 의해서 무슨 마그마? 현무암질 마그마가 만들어져요. 여러분, 우리가 대륙지각 같은 경우는 화강암질 암석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해양지각은 현무암질 암석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멘틀은 감남암질 암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대륙지각이 녹으면 화강암질 마그마, 즉 같은 말로 유문암질 마그마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해양지각이 녹으면 현무암질 마그마가 만들어져요. 선생님, 그럼 멘틀이 녹으면 감남암질 마그마가 만들어지나요? 여러분, 멘틀이 녹으면 사실 멘틀을 구성하고 있는 암석이 모두 녹기는 힘들고, 멘틀을 구성하고 있는 그 암석 중에, 광물 중에 좀 용융점이 낮은 애들만 녹아, 그러니까 부분 용융이 되거든요. 근데 그게 바로 현무암질 마그마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결론적으로 멘틀이 녹아가지고 마그마 될 때도 현무암질 마그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해령에서 우리 현무암질 마그마 만들어진다. 자, 그리고 이제 해령 왼쪽에 보면 이거 뭡니까? 역시나 상승이 일어나는데 좀 더 깊은 곳부터 상승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마그마가 지금 이게 판이거든요. 판보다 깊은 곳에서 마그마가 만들어졌어요. 요 열점이에요. 열점. 열점에선 무슨 마그마? 역시 이것도 압력 감소에 의해서 현무암질 마그마 만들어져요. 그 해령과 열점은 마그마가 만들어지는 원리와 마그마의 종류가 같은 거죠. 자, 그럼 이제 섭입대 얘기를 해볼게요. 사실 섭입대 좀 복잡하잖아요. 여기 이 부분 섭입대 얘기하기 위해서 선생님 좀 이거 지우자. 이거 이렇게 지우고 섭입대 얘기해 봅시다. 여러분, 섭입대에서는 일단 첫 번째 순서가 여기 섭입하고 있는 해양 지각이라든가 아니면 그 해양 지각 위에 있는 어떤 퇴적물에서 함수 강물이 있고, 그 함수 강물에서 뭐가? 물이 유입됩니다. 어디로요? 이 섭입대 위에 있는 여기 연약권, 즉 연약권도 멘틀이죠. 멘틀로. 이 물의 유입으로 그 위에 있는 멘틀 물질의 용융점이 감소하기 때문에 이 멘틀 물질이 녹아가지고 처음에 현무암질 마그마가 만들어집니다. 이 현무암질 마그마 슉슉슉슉슉슉 위로 올라가요. 올라가다가 지금 여기 뭐냐면 여러분, 요거 대륙지각이거든요. 대륙지각 밑에 착 하고 부착이 돼요. 그럼 대륙지각이 어때? 대륙지각이 뜨거워져요. 대륙지각 온도가 높아지니까 이때 대륙이 녹아가지고 현한 유문암질 마그마 만들어져요. 오케이? 자, 이 유문암질 마그마와 그 밑에 있는 현무암질 마그마가 섞일 수가 있어요. 요거 두 개가 혼합이 된다. 그 혼합에 의해서 뭐가 만들어진다? 여기다 쓰자. 혼합에 의해서 중간에 안산암질 마그마가 만들어져요. 그리고 섭입대에서는 여러 원리에 의해서 현무암질, 유문암질, 안산암질 마그마가 모두 다 만들어질 수 있는 거고, 그런데 최종적으로 이 섭입형 경계에서 분출이 되는 거는 사실 안산암질 마그마가 제일 많이 주로 분출이 된다. 이렇게 우리가 결과적으로 기억해 둬야 되는 거죠.
되셨죠? 그래서 요거 선생님 유튜브에 다른 영상으로도 요거 올라와 있는데 각 어떤 주요 위치별로 어떤 원리로 어떤 종류 마그마 만들어지는지 요거 기억해 두셔야겠죠. 되셨죠? 자, 그러면 이제 뭐 마그마 화성암 얘기도 일단락 됐고요. 이제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내용은 이제 퇴적암에 관한 내용인데 여러분 선생님 얼굴이 갑자기 사라졌죠? 사실 이게 이제 방금 전까지 쭉 찍다가 선생님 얼굴은 핸드폰으로 찍고 있었거든요. 핸드폰 카메라로. 근데 핸드폰이 좀 오래돼서 그런지 용량이 꽉 차서 그런지 갑자기 말을 안 들어요. 선생님 얼굴은 더 이상 촬영을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요 화면 녹화로만 진행을 해볼게요. 자, 일단 퇴적암 얘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방금 전까지 하던 거는 뭐 마그마 아니면 마그마가 굳어서 만들어지는 화성암 얘기였었는데 이제는 퇴적암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여러분 퇴적암이라고 하면 뭔가가 차곡차곡 쌓여가지고 만들어지는 거, 우리 그런 거를 퇴적암이라고 하죠. 자, 그런데 일단 우리 퇴적암이 만들어지는 과정 얘기부터 해볼게요. 여러분 퇴적암은요, 퇴적물이 차곡차곡 쌓이기만 한다고 암석이 되지는 않아요. 암석이 되기까지 또 어떤 과정이 필요하냐면 뭔가 다져지고 퇴적물끼리 이렇게 좀 접착이 되는, 붙어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우리 그런 거를 통틀어서 뭐라고 해요? 속성작용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 퇴적암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일단 속성작용이란 단어 알아야 돼. 자, 그리고 속성작용은 다시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위에 있는 퇴적물이 아래에 있는 퇴적물 누르는 거, 그걸 우리가 다짐작용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나서 퇴적물끼리 서로 붙어지는, 그러니까 퇴적물 사이에 있는 공간에 뭔가 퇴적물을 붙일 수 있는 물질들이 들어오거든요. 그런 거 우리가 교결작용이라고 하죠. 교결작용. 그래서 우리는 다짐작용, 교결작용, 통틀어서 요거를 이제 속성작용 거치면서 퇴적암이 만들어지고요. 이 과정에서 이 퇴적물들의 밀도가 커지고 공극은 크기가 작아지더라. 뭐 요런 거 우리 배웠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퇴적암의 종류 중요하죠. 여러분 퇴적암의 종류를요, 우리가 보통은 뭔가 어떤 부스러기들이 쌓이는 것만 생각하는데 그것도 역시 퇴적암이죠. 그럼 부스러기들, 분쇄된 것들이 쌓이는 거를 쇠설성 퇴적암이라고 해요. 쇠설성. 근데 사실 쇠설성 퇴적암뿐만 아니라 요런 것도 퇴적암이지. 뭔가가 가라앉는 거. 아니면 뭐 물에 뭐가 녹아 있었는데 그 물들이 증발하고 남은 어떤 증발의 잔여물들, 이런 거를 우리가 화학적인 퇴적암이라고 하죠. 그래서 화학적인 퇴적암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생물과 관련된 거, 그래 그거를 유기적 퇴적암이라고 하죠. 유기적 퇴적암. 요 각각의 종류 우리 알고 있어야 됩니다. 선생님 한번 말로 질문을 해볼 테니까 여러분이 대답을 해보세요. 여러분 여감. 여감은 요 세 가지 중에 뭘까? 여감. 그쵸. 여감은 자갈이 퇴적된 거니까 쇠설성입니다. 우리 쇠설성 퇴적암의 경우는 그 퇴적물의 크기에 따라 자갈 퇴적되면 여감, 모래 퇴적되면 삼, 진흙이 퇴적되면 셰일, 요렇게 우리 배웠었고요. 또 요런 것도 질문을 해볼게요. 여러분 석회암 많이 들어봤죠? 대표적인 퇴적암인데 석회암은 뭘까? 그렇죠. 석회암은 화학적도 되고 유기적 퇴적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요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응외암 뭘까요? 응외암. 응외암은 선생님 응외암은 화산재랑 관련된 건데 화성암 아닌가요? 아니죠. 우리 응애암 같은 경우는 화산재가 물론 화산활동 당시에 분출이 돼서 만들어진 거긴 하지만 그 화산재가 쌓여가지고 응애암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응애암은 쇠설성 퇴적암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단 퇴적암의 종류, 요건 좀 암기해야 되는 내용 여러분 알고 있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퇴적 구조를 배웠습니다. 자, 퇴적 구조 보면 여러분 퇴적 구조라는 거는 퇴적이 일어날 당시의 환경에 따라 결정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퇴적 구조를 해석해가지고 그 과거의 환경을 추정을 할 수 있고요. 거기에 더불어서 얘네 뒤집혔는지 아닌지, 즉 역전의 유무까지 판단을 할 수 있는 장치라고 볼 수 있겠죠. 총 4가지가 있고요. 요것도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자, 먼저 선생님이 지금 퇴적 구조 말하면 여러분 이거 어떤 환경인지 얘기를 해보세요. 자, 먼저 점이층리. 수심이 깊어야 돼요.
왜냐면 좀 퇴적물의 크기에 따라 퇴적되는 속도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점이층리가 생기는 거죠. 그 속도가 차이가 나려면 수심이 어느 정도는 깊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점이층리란 건 이쪽에 그림, 선생님이 열심히 그린 건데 아래쪽에 좀 큰 애가 있고 위로 갈수록 작은 퇴적물이 있는 이런 게 바로 점이층리의 정상적인 모습이에요. 자, 두 번째 사층리. 사층리란 건 흐름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물의 흐름이든 아니면 대기의 흐름인 바람이든 흐름이 있어야지 사층리가 만들어지고요. 사층리도 우리가 단면의 사진을 보면 이 단면 사진에서 뭔가 이렇게 비스듬한 이 줄무늬 볼 수 있겠죠. 여기에서 우리는 과거의 그 흐름의 방향도 해석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요거는 우리 손바닥 이용하면 돼요. 손을 들어가지고 손바닥이 선생님이 지금 이제 카메라가 없으니까 보여줄 수 없는데 여러분 손바닥 이 손바닥이 이렇게 바닥이 향하는 방향으로 과거에 흐름이 있었다. 아래쪽은 이렇게 흐름이 있었다. 그럼 이런 경우는 지금 흐름의 방향이 중간에 달라졌다고 해석할 수 있는 거겠죠. 자, 이게 사층리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연은이란 건 수심이 얕은 환경에서 수심이 얕기 때문에 물결에 자국이 새겨진 거. 건열이란 건 너무 건조한 거, 그래서 땅에 쫙쫙 갈라진 거. 여기서도 우리 일단 역전을 판단할 수 있는 거는 이렇게 판단이 되죠. 점이층리는 큰 게 아래쪽에 있는 게 정상인 거고 반대로 있으면 뒤집힌 역전이고요. 사층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살짝 아래로 몰록하죠. 아래로 몰록한 게 정상이고 연은 같은 경우는 이 뾰족한 부분이 위로 가 있고요. 건열 같은 경우는 뾰족한 부분이 아래로 가 있으면 그게 바로 정상인 거예요. 선생님 방금 정상이라고 말한 모양과 반대로 있으면 그거 역전이 일어났다고 볼 수 있겠죠. 되셨죠? 그리고 요런 것도 한번 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점이층리와 사층리 경우는 단면을 봐야지만 그 특징이 드러나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얘네들의 요 위쪽에 이 층리 면을 봐서는 사실 특징이 드러나지 않아요. 그런데 연은과 건열 같은 경우는 단면뿐만 아니라 위에서 내려다본 층리 면을 보더라도 특징이 드러난다. 이런 차이점이 또 있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 퇴적 구조 해석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퇴적 환경을 볼게요. 자, 퇴적이란 건 기본적으로 물 아래서 일어난다라고 했습니다. 왜냐면 물 아래가 조용하기 때문에 퇴적물들이 오래 한 곳에 이제 쌓여 있을 수 있겠죠. 근데 물이란 거는 바다에만 있는 게 아니고 육지에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퇴적되는 환경을 육지, 육상 환경과 바다, 해양 환경, 그리고 그 둘의 중간 정도의 연안 환경 이렇게 나눌 수가 있거든요. 자, 우리 육상 환경부터 본다면 육지에 있는 물, 뭐 하천, 호수, 그리고 꼭 물은 아니더라도 바람이 불고 있는 사막 같은 경우 우리 모래 언덕, 사구 이런 것 만들어질 수 있잖아요. 자, 그리고 이제 또 육상 환경에 선상지라는 게 있는데 선상지 이런 거예요. 산이 있고 산이 이제 끝나고 평지가 시작이 됩니다. 이렇게 경사가 급격하게 완만해질 때 이렇게 우리가 어떤 하천을 그려볼게요. 요런 데서 퇴적이 일어나고 우리가 요런 곳을 선상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됐죠? 자, 그리고 이제 연안 환경이란 건 육지와 바다의 중간 정도, 거기에 이제 삼각주 있을 수 있는데 삼각주는 뭐냐면 이제 여기부터 이제 바다라고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쭉 여기 지우고 이렇게 하천이 있을 때 여기부터 이제 바다면 여기까지 육지였다가 여기 요 바다와 육지 사이 요런 곳에서도 이제 길이 확 넓어지면서 퇴적물이 쌓일 수 있어요. 여기서 만들어지는 게 이제 삼각주라고 합니다. 요게 삼각주. 그리고 해빈이라는 거 우리 여름에도 올라가는 해수욕장 모래 쫙 깔려 있는 거. 그리고 사주라는 건 주라는 게 기둥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여기 하늘 위에서 본다면 요런 거 있죠. 여기 살짝 그려볼게요. 여기 빗금친 게 육지예요. 여기 오른쪽이 바다고 그러면 이런 식으로 퇴적이 일어날 수 있어요. 이렇게 기둥 모양으로. 이런 거 우리가 사주라고 해요. 이렇게 사주가 쌓이다가 이런 식으로 아예 지금 이 부분은 어때요? 원래 바다였는데 이제 육지 쪽으로 분리가 돼버린 뭐 이런 식으로 호수가 만들어질 수도 있겠죠.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해양 환경. 자, 해양 환경은 대륙붕, 대륙사면, 대륙대, 심해저가 있습니다. 자, 요것도 선생님이 단면에다가 한번 그려본다면, 자, 여기부터 이렇게 바다인데, 우리가 바다가 이렇게 있을 때,
대륙붕은 만만한 거, 육지랑 가까운 대륙 사면의 말 그대로 경사 있는 곳, 대륙대는 대륙 사면의 끝부분, 그리고 이제 깊은 심해적 이렇게 있는 거예요. 되셨죠? 대륙붕, 대륙 사면, 대륙대, 심해적 이렇게 있고요. 여기서 우리 좀 알아둬야 될 거는 여러분 대륙붕에서는 이제 크고 작은 퇴적물들이 많이 쌓여 있어요. 대륙붕에. 그러다가 어떤 충격이 가해지면 대륙붕에 불안정하게 쌓여있던 퇴적물들이 이렇게 대륙 사면을 타고 와르륵 이렇게 쏟아질 수 있거든요. 그럼 이제 물 속에 퇴적물들이 쫙 이제 같이 흘러내리니까 좀 탁하게 보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저탕류라고 보이고요. 이 저탕류일 때 여러 크기의 퇴적물이 한꺼번에 공급이 되니까 이럴 때 뭐 만들어질 수 있을까요? 그치? 위에서 배웠던 저미층리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미층리 경우는 뭐 이런 대륙대에서 저탕류에 의해 많이 만들어질 수 있다. 이런 거 알아두시고요. 자, 여기까지 우리가 퇴적 환경을 보고 이제 지질 구조 넘어갈게요. 자, 지질 구조. 자, 지질 구조는 우리 총 5가지를 배웠습니다. 첫 번째 습곡이 있어요. 습곡이 뭐야? 양옆에서 누르는 힘을 받아가지고 휘어진 거 습곡이라고 하죠. 자, 양옆에서 누르는 힘 뭐라고 합니까? 횡압력이라고 해요. 횡압력. 횡압력을 받아 휘어진 구조. 그렇다 보니까 습곡은 이렇게 생겼고요. 위로 볼록한 부분이 있고 아래로 오목한 부분이 있어요. 자, 위로 볼록 뭐라고 한다? 우리 몸에서 위로 볼록 나온 거? 우리 배 볼록 나왔죠? 배사. 자, 아래로 볼록한 거? 요거를 우리 향사라고 해요. 요런 용어 알아둬야겠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단층. 단층은 상반이 어디로 이동했냐에 따라서 단층의 종류가 나뉘죠. 자, 우리 한번 그림을 그려볼게요. 요런 식으로 단층이 하나 있고요. 또 이번에는 요런 식으로 단층이 있어요. 2개의 땅덩어리 중에 뭐가 상반인지 어떻게 판단하냐면 우리 사람을 그리는 거예요. 요 단층 면에. 그러면 이 사람의 머리가 있는 곳을 우리가 상반신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머리가 있는 곳이 상반이에요. 상반. 여기도 사람 그리니까 머리 있는 곳. 이 오른쪽 땅덩어리가 상반이에요. 상반 판단하는 법 알았죠? 자, 그러면 상반이 어디로 갔는지 읽는 겁니다. 자, 왼쪽 같은 경우는 상반이 위로 갔어요. 이렇게 상반이 위로 가면 역단층이라고 하고요. 자, 오른쪽 같은 경우는 상반이 아래로 갔어요. 이런 경우를 우리가 정단층이라고 해요. 다시 물어볼게. 자, 상반이 아래로 정단층. 상반이 위로 역단층. 더불어서 이것도 알아둡시다. 자, 상반이 위로 가는 거를 역단층이라고 했는데 역단층 만들어지려면 양옆에서 누르는 횡압력이 필요하고요. 횡압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판의 경계 중에서는 주로 그렇지 수렴형 경계에서 많이 나타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정단층. 상반이 아래로 가는 정단층은 양쪽으로 당기는 힘이 있어야 되고요. 그런 힘은 우리가 장력이라고 해요. 자, 장력이 작용한다. 그럼 요건 경계 중에 발산형 경계에서 주로 나타난다. 이런 식으로 판의 경계랑 연결 지을 수도 있어야겠죠. 자, 여기까지 우리 단층을 보고 요것도 알려줄까? 암기 팁? 이건 선생님 여기저기서 많이 말해가지고 여러분들 알 것 같지만 요거 외우는 암기 팁. 상상력. 상상력은 상반이 올라가면 역단층이다. 상반이 위로 간 게 역단층이다.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동그라미 3번 전리 볼게요. 전리란 건 어떤 암석이 갈라진 틈이나 균열을 전리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실 전리가 없는 곳은 거의 없어요. 뭐 어떤 암석이 어떻게 완벽하게 작은 틈 하나 없겠습니까? 그래서 전리는 웬만하면 다 있는 건데 우린 그중에 좀 특수한 전리인 주상전리랑 판상전리를 볼 거예요. 자, 주상전리, 판상전리 각각 화성암에서 나타난다고 보면 됩니다. 자, 먼저 주상전리는 화산암, 지표 무근에서 용암이 굳는 거죠. 이 화산암이 만들어질 때 용암이 빠르게 굳으면서 부피가 수축하면서 기둥 모양의 주상절리 만들어지고요. 제주도, 한탄강 이런 곳에서 볼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엔 심성암, 지하에서 굳어요. 지하에서 심성암이 이미 만들어졌고 만들어진 이후에 심성암 위에 있는 애들이 풍화침식되고
지하에 있던 심성암이 융기하면서 주변의 압력 감소에 의해서 올라온 심성암의 부피가 팽창하면서 만들어진 거, 이게 바로 판상전리죠. 양파 껍질처럼 그 표면이 갈라지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 부정압. 부정압도 중요하다. 자, 부정압이 일단 만들어지는 과정 중요하고요. 과정부터 볼게요. 퇴적이 일어납니다. 물 밑에서. 그리고 퇴적된 게 위로 올라와요. 위로 올라오는 거 융기. 위로 올라왔으니까 뭐 바람을 맞고 비가 내리면서 물이 흐르면서 풍화침식이 돼요. 그래서 풍화침식. 울퉁불퉁 깎이겠죠. 풍화침식. 그리고 그 위에 울퉁불퉁한 면 위에 다시 퇴적이 되고 싶어. 그럼 다시 물 아래로 들어가야 되니까 아래로 내려가요. 침강. 그래서 일단 부정압의 과정이 이렇게 된다라는 거. 그래서 어떤 부정압을 그려보면 이렇습니다. 단면이 이렇게 있으면 일단 부정압 면은 풍화침식을 받았기 때문에 좀 울퉁불퉁한 침식면이 있고요. 그 위에 풍화침식 받을 당시에 요 아래에 있는 애들이 이렇게 어떤 자갈, 돌멩이처럼 나오게 돼요. 요런 거 우리 기저여감이라고 하죠. 기저여감. 이럴 때 우리는 이 울퉁불퉁 부정한 면을 기준으로 아래쪽과 위쪽이 긴 시간의 간격이 있다라고 해석을 하고요. 부정압에도 종류가 있습니다.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자, 위쪽에 이렇게 쌓였고 아래쪽에도 평행하게 쌓였다. 평행 부정압이고요. 자, 이번에는 부정압 면을 경계로 얘네들이 위쪽과 아래쪽에 쌓여있는 모양이 다르다. 경사가 져 있다. 경사 부정압이라고 하고요. 자, 이번에는 부정압 면 아래에 심성암이 있거나 혹은 변성암이 있어요. 요거 뭐라고 할까? 난정압이라고 하죠. 그래서 부정압의 종류 평행, 경사, 난정압이 있다. 요것도 알아두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째로 과니까 포획 볼게요. 자, 과니까 포획은 뭐냐면 여기 오른쪽 아래 그림을 그리겠습니다. 자, 요렇게 있으면 마그마가 훅 하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기존에 있던 거 뭐라고 할까? 요 기존에 있던 걸 1번이라고 할게요. 1번을 이렇게 땡땡이 모양으로 녹색 땡땡이 1번이 있었는데 마그마가 훅 하고 들어와가지고 마그마 굳어. 그러면 이건 이제 심성암이죠. 요걸 이제 2번이라고 할게요. 그때 우리 요 2번을 뭐라고 하냐? 이걸 우리 관입암이라고 해요. 마그마가 쑥 들어온 거 관입했다. 이 관입된 마그마가 굳은 거 관입암 이렇게 부르고요. 자, 이때 순서는 1번 다음에 2번이 만들어졌다. 순서를 파악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여러분 2번이 들어올 당시에 우리 2번의 마그마와 접하고 있는 이런 곳 어떻게 될 수 있을까? 마그마 뜨거우니까 열을 받아서 변성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노란 부분에 변성된 부분이 나타난다라는 거. 그리고 한 가지 더. 이 1번의 조각이 요 2번 속으로 쏙 들어갈 수 있어요. 마치 잡아먹히는 거죠. 요런 거 우리가 뭐라고 해요? 요런 거 우리가 포획암이라고 하죠. 포획암. 그럼 여러분 예를 들어 어떤 암석이 있고 그 사이에 이렇게 포획암이 있어. 포획암. 우리가 요거 1번, 요거 2번이라고 하면 1번과 2번 중에 누가 더 먼저 만들어진 걸까? 2번인 거죠. 2번이 사실 요 배경에 2번이 있었는데 1번이 만들어지면서 쏙 포획이 된 거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순서를 물어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과니까 포획 알아두시고요. 요 습곡 단층 전리 부정압 과니까 포획 뭐가 나올지 모르니까 지질 구조 요건 사실 막 복잡한 내용 아니고 암기를 바탕으로 하는 거니까 꼭 알아두셔야겠죠. 자, 그럼 여기까지 우리 또 1단락 됐고요. 이제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오른쪽에 보면 4번 지구의 역사 있죠? 자, 요거 이제 마지막 내용을 해볼게요. 지금 사실 좀 걱정이 되는 게 제가 마이크를 끼고 말하고 있지만 지금 집에서 찍고 있는데 밖에서 매미가 너무 많이 울고 있고 밖에 선생님 집이 2층인데 막 차가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차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이런 소리가 들어갈까 봐 막 걱정이 되는 거예요. 말하면서도 옆에 차가 우웅 이렇게 지나가면 이 소리 들어가면 어쩌지? 이렇게 걱정 가득 안고 좀 더워가지고 땀을 흘리면서 찍고 있습니다. 네, 선생님도 이렇게 힘들게 찍고 있으니까 이거 듣는 친구들도 이때쯤 좀 지치지 않았을까요? 사실 이게 선생님이 지구과학 1의 3분의 1을 딱 한 영상 안에 끝내려다 보니까
조금 평상시 올리는 것보다 영상 길이가 길어지고 있는데 그래도 힘내봅시다. 이제 딱 한 부분 남았으니까. 지구의 역사 볼게요. 자, 일단 우리가 지구의 역사를 알고 싶어요. 우리 지구 나이가 지금 한 46억 년 정도 됐어요. 그 46억 년 전부터 현재까지 일어난 일들을 알고 싶어요. 그러려면 나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어떤 암석이 있을 때 혹은 어떤 지층이 있을 때 걔네들의 나이를 구해내고 싶은데 그 나이는 사실 두 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우리 사람도 자기 나이를 표현할 때 선생님도 선생님 나이를 표현할 때 여러분 선생님 몇 살 같아요? 선생님 몇 살이에요? 선생님 뭐 몇 살입니다. 30 몇 살입니다. 이렇게 숫자로 딱 정확히 말하는 거. 요런 거는 절대 연령이라고 하고요. 선생님이 말할 때 아, 나 너보다 3살 많아. 너보다 5살 적어. 이렇게 누군가랑 비교하면서 말하는 걸 상대 연령이라고 해요. 암석의 나이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암석이나 지층의 나이도 누구와 누구 사이다, 누구보다 많다, 누구보다 적다 라고 말한다면 상대 연령이고 딱 암석의 나이가 뭐 인간의 나이랑 규모 자체가 다르겠죠. 나 3억 살이야, 나 4.5억 살이야 이렇게 말하는 걸 절대 연령이라고 합니다. 자, 상대 연령을 알아내는 방법은 일단 지사학의 원리로 알아냅니다. 지사학의 원리를 여기서 다 설명하지는 않을게요. 요건 사실 문제에서 뭐 지사학의 원리 하나하나 개념을 묻기보다 어떤 단면을 주고 그거를 해석하라는 식으로 문제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때 우리가 화석을 이용할 수도 있고 아까 배웠던 뭐 가니까 포획을 이용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원리를 이용해가지고 해석할 수만 있으면 되니까. 그리고 우리가 상대 연령에서는 또 이런 말이 나와요. 암상에 의한 대비와 화석에 의한 대비가 나와요. 암상에 의한 대비는 이제 암석을 이용하는 건데 이때는 건층이란 용어가 나오죠. 건층이란 건 어떤 암석들의 생성 순서를 판단할 때 기준이 되는 층이고요. 건층의 예시로는 응해암층. 응해암이란 게 화산활동을 통해 이루어진 거니까 화산활동이 일어나면 그 화산활동이 일어난 지역 근처에는 똑같은 응해암이 쫙 깔려 있겠죠. 아니면 석탄층. 석탄이란 건 양치식물이 죽어가지고 묻혀서 만들어지는 거니까 어떤 양치식물이 다 같이 이제 죽게 되면 떼죽음 당하게 되면 그 지역에 이제 석탄층이 같은 시기에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응해암층, 석탄층 이런 걸 우리가 건층, 열세층으로 이용한다라는 거. 그리고 화석에 의한 대비는 자 화석은 종류가 두 개 있지. 무슨 화석, 무슨 화석? 표준 화석과 시상 화석. 이런 표준 화석 같은 경우는 그 화석을 만든 생물이 살아있던 시기가 짧아요. 대신에 분포 면적은 넓어요. 그래서 얘는 생성 시기를 알려주는 거고 시상화석 같은 경우는 얘네들이 살던 시기는 길지만 분포하는 환경의 면적이 좁아요. 그래서 얘는 좀 예민한 애들. 특정 환경에만 살던 애기 때문에 환경을 알려주는 거. 시상화석의 예는 뭐가 있을까? 시상화석. 뭐 고사리. 고사리는 좀 고온다습한 육지에 사는 애들 아니면 산호. 산호는 따뜻하고 얕은 바다에 사는 애들 이렇게 시상화석이 있죠. 근데 우린 그 중에서 시상화석보다는 표준화석을 이용해야지 연령을 알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절대 연령은 어떻게 알아냅니까? 방사성 동위원소의 반감기를 이용하죠. 자, 요거는 뭐냐면 어떤 방사성 동위원소가 있어. 얘는 너무너무 불안정하기 때문에 붕괴가 돼요, 스스로. 붕괴해가지고 만들어지는 걸 얘를 뭐라고 하냐면 자원소라고 해요. 붕괴되기 전에 모원소, 엄마. 붕괴된 후를 자원소, 자식. 그래서 모원소가 점점 자원소로 바뀝니다. 처음에는 모원소가 다예요. 자원소가 없다. 보통 그렇게 가정을 하거든요. 모원소 100이고 자원소 0입니다. 언제? 0살일 때. 근데 시간이 흐르면서 모원소는 점점 줄어들고 자원소 점점 늘어나요. 자, 그러다가 모원소가 50이 되고 자원소가 50이 됩니다. 그러니까 모원소 처음 양의 절반이 될 때까지 시간, 그걸 우리가 반감기라고 해요. 요거 이용해가지고 절대 연령 구하는 방법, 이런 거 자료 해석 형태로 문제 많이 나오죠. 됐죠? 자, 그리고 이제 요거. 지질 시대에 따라 가지고 어떤 생물들이 살았는지 그리고 지질 시대에 어떤 환경이 있었는지 요거 표 하나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는 지구가 만들어질 46억 년 전부터 현재까지를 지질시대라고 해요. 물론 뭐 지질시대를 정의하는 방법이 학자에 따라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정의를 하겠습니다. 자, 그때 우리 지질시대를 나누는데 그 나누는 단위가 누대, 대, 기가 있거든요. 누대 단위로 나눈다면 왼쪽에 보면 시생누대, 원생누대, 현생누대 이렇게 누대 단위로 나뉘어지고요. 대 단위는 그것보단 작은 단위예요. 그래서 시생누대, 원생누대는 그냥 얘네 너무 과거이기 때문에 좀 자잘하게 나누기가 그래서 합쳐서 성캄브리아 시대라고 하고요. 현생누대는 또다시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이렇게 대 단위로 나눠요. 자, 그리고 이제 기 단위로 또 세분화해보면 여러분 고생대 몇 개의 기? 6개의 기. 선생님 어떻게 외우라고 했습니까? 캄브리아기, 오르도비스기, 실루리아기, 대봉기, 석탄기, 페름기, 카모실대, 석패. 캄캄한데, 오실 때. 어떤 사람이 캄캄한데 오실 때 얼굴이 까매요. 석탄 페이스다. 카모실 때 석탄 페이스. 이렇게 6개의 기가 고생되어 있고 중생기는 트쥐백, 트라이아스기, 쥐라기, 백악기. 신생기는 조금 덜 중요하지만 플레우기, 네오기, 제4기 이렇게 있어요. 되셨죠? 그래서 일단 누대, 대기라는 단위 알아두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얘네들 나누는 어떤 기준이 되는 시간 알아야 돼요. 우리가 고생대와 성캄브리아 시대 나누는 요 기준이 5.4억 년 전이에요. 5.4억 년 전. 단위는 안 쓸게요. 5.4억 년 전. 그러니까 오른쪽에 쓰자. 요게 5.4억 년 전. 자, 그 다음 고생대와 중생대 나누는 기준 2.5억 년 전. 배터리 없지만 되는 데까지. 자, 중생대와 신생대 나누는 기준 0.65억 년 전. 자, 요 기준 알아둬야 되고요. 자, 이제 이 각 시대에 살았던 생물들 얘기를 좀 해볼게요. 자, 먼저 성캄브리아 시대부터. 자, 성캄브리아 시대는 짧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구 나이가 46억 년 전이라고 했기 때문에 사실 성캄브리아 시대가 가장 긴 거거든요. 근데 성캄브리아 시대 너무 과거이기 때문에 정보가 별로 없어서 그냥 성캄브리아 시대라고 하고 실제로도 정보가 없어요. 생물의 종류도 많지 않았고. 그래서 우리 2개만 알면 됩니다. 2개만. 시생누대가 먼저죠. 우리 시원하다 이렇게 외우잖아요. 시원하다. 시생누대 먼저인데 시생누대에 남세균 살았고요. 남세균은 광합성을 하던 애고요. 얘가 광합성을 하면서 남세균의 어떤 흔적을 남깁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남세균 화석을 만들어요. 그걸 우리는 스트로마톨라이트라고 해요. 자, 원생누대에는 최초의 다세포 동물이 출현했습니다. 그 다세포 동물의 대표적인 예가 바로 에디아카라 동물군이에요. 에디아카라 언덕에서 이 동물들이 발견됐다라고 해서 그래서 우리는 성캄브리아 시대는 남세균과 에디아카라 동물군 알아두시고요. 자, 이제 고생대 넘어갑니다. 자, 고생대 캄브리아기는 삼엽충의 시대라고 불려요. 그래서 삼엽충이나 완종류 같은 요런 애들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해양 무척추 동물이라고 해요. 아직 척추가 없어. 해양 바다에 사는 무척추 동물. 아직 척추에 있는 애가 등장하기도 전이기도 하고 이때는 바닷속에만 생물이 있어요. 아직 육지는 좀 위험하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르도비스기 필석의 시대예요. 필석은 얘 화석이 뭐 돌에 필 글자가 새겨진 것처럼 생겼다라는 뜻이고요. 선생님 그럼 오르도비스기에는 삼엽충이 없나요? 아닙니다. 삼엽충 완종류 다 있어요. 다만 오르도비스기에 필석이 좀 번성했다라는 뜻인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실루리아기. 중요하다. 실루리아기 드디어 오존층이 생깁니다. 자, 오존층은요, 자외선을 차단해주고요. 이제 자외선이 우리 지구로 안 들어오기 때문에 바다뿐만 아니라 육지도 안전해요. 그래서 육지로도 스물스물 생물들이 나오게 되고요. 여러분, 육지로 동물이 먼저 나왔겠어요? 식물이 먼저 나왔겠어요? 식물이 너무 먼저입니다. 그래서 육상식물이 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존층에 의해서 육상식물이 출현하게 된 요 시기가 실루리아기다 라고 말할 수도 있고요. 요게 고생대의 중간 정도여가지고 고생대 중기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대봉기, 카모실 대봉기에는 어류의 시대, 어류, 특히나 이제 초기 어류인 갑주어들이 번성했던 시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석탄기. 여러분, 석탄이란 거는 우리 지금도 쓰는 화석 연료죠. 지금 우리 사용하는 석탄이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고생대의 양치식물, 이를테면 고사리 같은 애들이 파묻혀가지고 오랜 시간 동안 압력받아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이 석탄기에 고사리와 같은 양치식물이 멸종은 아니지. 그러니까 많이 이제 죽으면서 파묻히면서 석탄층이 만들어지게 된다. 이런 게 특징. 자, 그 다음에 카모실대 석패름기에는 이제 고생대 말이기 때문에 앞서도 계속 강조했던 판게아가 만들어지고요. 이제 땅들이 합쳐지니까 해안선의 길이가 짧아지면서 이제 많은 생물들이 멸종되게 되죠. 이때 삼엽충도 멸종이 되고요. 다행이죠. 삼엽충 징그럽게 생겼는데 멸종돼서 선생님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때 가장 큰 대멸종이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 고생대 같은 경우는 좀 세분화돼서 알아둘 필요도 있고요. 처음 여러분이 공부한다면 그냥 고생대의 대표적인 화석, 사만필, 삼엽충, 완종류, 필석, 더불어서 어류, 갑주어까지 이런 게 이제 번성이 했어요. 식물 같은 경우는 양치식물이 번성했어요. 식물은 여기다 쓰자. 양치식물.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생대. 중생대 트라이아스기, 쥐라기, 백악기 나누지 않겠습니다. 대표적인 표준화석 3개만 알아두면 되고요. 일단 뭐니 해도 우리 쥐라기 공원 공룡이죠. 뿐만 아니라 암시룡, 암모나이트 동글동글 공룡, 시조새까지 암시룡들이 번성을 했고, 식물 얘기를 해보자면 거시식물이 번성했어요. 근데 이 거시식물이 그렇다고 해서 중생대에 출현했느냐? 그건 아니고 고생대 말에 출현해가지고 번성은 중생대에 한 게 거시식물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신생대. 신생대도 역시 대표적인 표준화석 3개만 화폐와 비슷하다, 동전과 비슷하다 라고 해서 화폐석이 있고요. 매머드, 코끼리 비슷하게 생긴 거, 그리고 우리 인류의 조상이 신생대에 출현합니다. 그리고 신생대에 번성했던 식물은 속시식물. 그럼 속시식물이 신생대에 출현했느냐? 그건 또 아니고 중생대 말에 출현해서 신생대에 번성했다. 되셨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대표적인 생물들 알아둬야 되고요. 이 중에 선생님이 육지에 사는 애들만 동그라미 칠게요. 일단 고생대에 삼엽충, 완종류, 필석, 갑주어 모두 다 바다고, 중생대에 보면 암모나이트 바다예요. 공룡, 시조새, 육지죠. 시조새 하늘을 나니까 굳이 말하자면 육지. 신생대도 화폐석 바다고요. 매머드, 인류의 조상 육지죠. 그래서 우리 어떤 화석이 발견이 되면 그 시기도 알 수 있지만 그게 육지인지 바다인지 역시 해석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여기에서 중요한 질문 몇 개. 고생대 중기에 아까 오존층 생겼다. 고생대 말기에 판게아 생겼다.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중생대 같은 경우는 다른 시대와 다르게 빙하기가 한 번도 없었고 계속해서 온난했다는 거 중요하고, 그리고 신생대 같은 경우는 또 자주 나오는 게 아까 전에 앞에도 말했듯이 신생대에 히말라야 산맥이 만들어졌다라는 거, 인도가 북상하면서 유라시아 대륙과 부딪히면서 생긴 거죠. 요 정도 알아두시면 됩니다. 됐죠? 끝. 끝났어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이번 영상에서 지구과학 1의 3분의 1 고체지구 내용을 다 정리해봤고요. 요 영상 꽤 길었는데 끝까지 들은 친구들 정말 고생 많았고, 선생님의 바람은 요거를 한번 듣고 마음에 들었다면 수능 전까지, 여러분 준비하는 시험 전까지 계속 반복해서 들으면서, 개념이 사실 암기하는 게 까먹지 않고 유지하는 게 되게 힘들잖아요. 선생님도 옛날에 시험 준비할 때 그런 게 되게 힘들었었는데, 요 영상을 여러분 잘 때 ASMR로 듣거나 아니면 이동할 때 그냥 이어폰으로 목소리라도 듣거나, 많은 욕심인가요? 그렇게 하면서 좀 개념 공부 좀 더 수월하게 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이렇게 찍어봤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이번 시간을 마무리하고요. 우리 다음 시간 2단원 영상 2강으로 다시 만날게요.